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 그리고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는 정말 초여름 못지않은 30도 넘는 더위가 서울을 엄습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도 나쁘지 않으니까 상쾌한 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는 오늘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아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예, 방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남양주시 진점역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파용 다이너마이트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지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매몰된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평생 외교관 하신 분이 안보 경제 위기에 헤쳐나갈 수 있겠냐. 대선 후보에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조순현 전 의원이 반기문 대망론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반기문 총장의 방한 폭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증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조순영 전 의원의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 많을 겁니다만
반기문 신드롬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능력이 출중한 정치인이 나오면 그런 국민들이 그런 정치인의 출연을 안도할 것인가를 반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하고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복당 문제는 금시초문이고 앞으로 비대위에서 그런 문제가 논의될지도 저는 모르겠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유승민, 윤상현 의원을 빼고 무소속 의원 5명만 복당시키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복당 문제가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가장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1당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 복당 문제가 우선순위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선별 복당이든 순차 복당이든 아니면 일괄 복당이든 문제는 복당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전당대회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할 문제인데요. 전당대회 이전에 결론을 못 내려도 계파 갈등은 폭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새누리당의 고민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계층과 신분이 되물림되고 부패, 불공정이 만연하는 사회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공화국이 아니다. 유승민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회법 파동 그리고 지난 3월 무소속 출마 선언 당시에도 헌법 인용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대선 정치 시작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KDI 출신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대학에서의 강연이기에 본인의 소신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다른 시각이 나오는 이유는 반기문 총장 방한과 시기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충청권 방문, 문재인 전 대표의 충청권 방문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든 그렇게 보이든 간에 정치의 계절이 시작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발언 의도가 어떻든 그가 가진 문제의식은 지금 우리 고민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 정치권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현대상선은 30일에 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서 예. 전체 공모 사채 중에 75%가량을 재조정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오늘 남은 2건의 사채권자 집회가 진짜 고비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대상선에 따르면요. 오늘 11시와 오후 3시 186회차 신주인수권 부사채와 176-2회차 무보증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를 오늘 개최하는데요. 예, 사채권자 집회라고 규모는 542억 원 그리고 1,200억 원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각 변수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186회차 BW는 다른 경우와 달리 기관 투자자보다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예. 따라서 개인 투자자는 손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자 전환이나 만기 연장을 선택하기보다는 당장에 이제 원금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현대상선은 사채권자들에게 이제 채권의 50% 이상을 출자 전환할 것, 그리고 이자율을 1%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5년을 만기 조건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해 가겠다. 이게 회사의 생각인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전체 채권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전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현대상선이 지난 3월 17일 176-2회차 무보증사채 1,200억 원 만기 연장을 추진했는데 이때 출석 사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든요. 일단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현재까지 분위기상 남은 집회 역시 무난히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에 열린 3건의 사채권자 집회에서 대부분 만장일치로 채무조정안이
통과돼서 뭐 하루 만에 6,300억 원 재조정이 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 현대상선이 바로 이 사채권자 집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법정 관리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이거죠. 그렇죠. 뭐 예. 나머지 뭐 일정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도 안 되면 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정부와 금융권이 올해 3월 중순에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 바로 뭐냐?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우리가 흔히 ISA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ISA 투자액의 40%가 안정적인 예적금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투자협회 ISA 담보와 서비스에 따르면요. 이 신탁형이든 일임형이든 전체 ISA 가입액의 70% 이상이 예적금이라든지 주가 연계형 파생 결합체라든지 하는 안전자산에 몰렸다는 겁니다. 운용자산의 편입 비중으로는요. 예적금이 39.7%, 주가 연계형 파생 결합체라든지 파생 이런 것들 19.2% 그리고 환매 조건부 채권 17%라고 순으로 몰렸다라고 하는데요. 고객 대부분이 확정 금리를 준 예적금에 들어있던 자금을 특판 RP로 이제 옮겨놓은 결과다. 이것이 결코 경쟁력을 보이는 상품 구성 비율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금융사 직원들이 ISA 실적 쌓기를 위해서 지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 아는 사람한테 판매했다. 예. 네, 안정형 자산으로 쏠렸다. 만약에 뭐 나중에 잘못되면 그 아는 사람한테 이게 뭐 얼굴이 못 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금융사 직원들이 지인들 손실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손실 방어용으로 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뭐 이게 모델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무용지물 됐다. 왜냐? 나중에 금융사들 수익률 공개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비슷해지겠죠. 뭐 예적금 이자율이 비슷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렇다. 재밌네요.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생명보험사가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관계당국이 엄중한 징계 조치 취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확실히 이익이 달려 있으니까요. 보험사들도 굉장히 이렇게 고집이 세집니다. 이게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교부, 하나, INC, 알리안츠, 신한 등 주요 생보사가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이걸 입장을 금감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관계자 소집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재해사망 특약 이 부분이 2010년 4월 이전의 계약들 이 2년 후에 그러니까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했다가 이건 약간 작성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아예 거절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각 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지금 지난 2월 26일 기준으로 이렇게 미지급 보험금이 2,980건 2,465억 원으로 꽤 많습니다.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계약도 지금 금액으로 2천억 원이 넘거든요. 이게 이제 보험금 지급 시기를 대법원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 버티고 있는 건데요. 사실 하급법원의 판결이 좀 엇갈리긴 했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상황에서 말 안 들으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검사하고 제재나 시행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용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밤 11시 반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하고 스페인하고 평가전 치르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새벽에 현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로서 지기 싫다, 이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기성용 선수는 이기지 못해도 치열하게 경기를 해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어제 들려온 소식으로만 보면은 경기는 좀 어렵게 치러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는 12일에 유럽 축구 국가대항전 유로 2016이 개막하거든요. 네. 이 스페인은 유로 2016에 출전하는 명실상부한 대표팀이고요. 그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평가전에서 3대1로 승리하면서 조직력과 적응력을 다져놓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 선수들은 18시간 비행해서 일요일 밤 늦게 살츠부르크 현지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경기에 나서는 거고요. 월요일 훈련할 때 이 현지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한눈에 보기에도 이 선수들이 필요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차 적응도 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일본에서 중국하고 일본에서 늦게 출발한 선수도 있어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훈련할 수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선수 전원이 참가하는 팀 훈련은 어제 단 하루였었거든요. 좀 팀 자체가 좀 어수선한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요일 훈련에서는 이 기성용 선수가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고요. 예. 중국과 일본에서 개별적으로 출발한 선수들은 그제 도착해서 어제 팀 훈련에 합류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경기하는 거고요. 뭐 여기에 좀 또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환승할 때 이 살츠부르크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너무 작아서 대표팀 화물을 한꺼번에 다 실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훈련 장비가 뒤늦게 도착했고요. 대표팀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슈틸리케 감독도 우리는 스파링 파트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네요. 예? 예, 이 슈틸리케 감독이 이 볼 점유율하고 이 전방 압박을 실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말을 간단하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비 위주로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주도권 싸움 벌이면서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우선은 우리 수비가 쉽게 뚫리면서 일찌감치 선제골 내주고 흘러가든지 아니면은 미드필드에서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하면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왕이면은 설사 지더라도 미드필드에서 좀 대등하게 버티면서 스페인 수비를 뚫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우리나라 이 야구 팬들도 관심이 있고 또 우리 미국 LA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는 바로 메이저리그 소식 얘기 좀 해보죠. 강정호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했어요. 예? 이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 마이애미전에서 이 3경기 연속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예. 이 경기는 조금 전인 8시 10분에 시작이 됐거든요. 예. 현재 1회 말 현재 0대0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애틀의 이대호 선수, 볼티모어 김현수,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는 오늘 모두 다 선발에서는 제외가 돼서 현재 벤치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화는 5연승을 기록을 했죠. 그렇죠?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감격적이겠어요. 8년 만에 5연승이라 그러네요. 참 인간승리네. 예. 이거 하나로서는 8년 만에 경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어제 이 SK를 8대4로 이기고 8년 만에 5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불펜 투수인 권혁 선수가 3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티면서 역전승에 발판을 마련했고요. 예. 또 다른 경기에서는 삼성이 넥센을 4대1로 이겼습니다. 예. 롯데도 KT를 9대5로 이겼고 두산이 NC를 6대5로 이겼는데 어제 이 롯데 고원준 선수와 두산 노경은 선수를 트레이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산은 이 젊은 고원준 선수를 영입하면서 미래를 가져왔고, 네. 롯데는 노장 노경원 선수를 영입하면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현재를 데리고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박민수입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도 환경 보호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죠.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환경 보호 팁 알려드릴게요. 전 출근길에 웬만한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에 길게 자리를 비울 땐 컴퓨터 모니터를 끄고 나가고요. 점심 먹고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한잔 한다면 종이컵을 쓰지 않고 개인 텀블러에 담아 먹습니다. 가까운 한두 층 정도 오르내릴 땐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해요.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제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환경사랑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벼운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지구가 건강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예, 지금 시각 8시 32분 0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조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홍제램프를 못 간 지점 하위차로에서 조금 전에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성산램프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서 홍지문 터널까지는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으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부터 양평교 지날 때까지 정체가 되고, 외곽 쪽으로는 오목교부터 고척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목동교 못 간 지점에 돌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국회대로는 신월부터 경인 세 번째 지하차도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창동교 부근에서는 정체가 풀렸는데 이후로는 월릉교부터 성동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월계 1교부터 수락 지하차도까지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복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옆에 언주로가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 쪽으로, 반대편으로도 매봉터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즘처럼 혐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어제 사회적 약자 혐오 현상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혐오 범죄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도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되죠. 왜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인권정책연구소의 김영환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환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 혐오 범죄, 일단 이 정의부터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예, 원래 혐오 범죄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난 강남역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경찰청장께서 이제 특정 대상 겨냥한 범죄 사례가 국내에 축적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얘기는 혐오 범죄를 범죄 유형으로 범주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혐오 범죄라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법당국에서는 지금 혐오를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범죄 유형화하고 있지 않은 거죠. 예. 개념적으로 보면 혐오에는 이제 혐오 표현이 있고 혐오 선동이 있고 그 중에서 형법 대상이 되는 처벌 대상이 되는 이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혐오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혐오 범죄가 실제로 많이 늘고 있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지금 뭐 강남역 사건도 그렇거니와 지금 부산에서도 마구 폭풍한 백주 대낮에요. 수락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인터넷상에서 본 것 중에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거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이 식당에 있으면 일반 손님들이 안 들어오니까 나가라. 네? 걸리적거리게 왜 돌아다니냐? 집에나 있지.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장애인한테 요즘 안락사도 있던데. 제가 참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기가 막힌 게요. 전체 장애인의 93% 정도가 후천성 장애인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 이런 식의 막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슬픔을 넘어서 공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이해나 특히 인권 감수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물질 중심적인 성장 중심적인 그래서 산업화 일변도의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이해나 관용의 폭이 다른 사회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예컨대 한센인 과거에 한센인들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됐었어요. 예컨대 가게에 들어오면 다른 손님들 다 끊어지니까 오지 마라. 목욕탕 오면 목욕탕 망한다.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최근에 특징은 이제 장애는 그래도 세력화가 돼서 아직도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함부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사회적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이주민이라든지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죠. 공공연하게. 소장님께서 직접 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그렇죠. 예컨대,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최근 이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보면요. 네. 그 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육식을 거부하는 딸을 사위하고, 아들이 결박시켜가지고 아버지가 고기를 입안에다 강제로 쑤셔넣는 것을 보면서 식구들이 강한 부성애를 느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영화 4등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많이 보시고 계신 인권 영화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거기도 초등학생 구타 매를 맞아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영화나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사회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런 사회 현실이라는 것이 지금 자꾸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경제가 안 좋은 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사실 한국 사회의 혐오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되기 시작한 것은 97년도 IMF 이후의 문제입니다. 즉 사회적 양극화, 차별 구조의 심화 같은 것들이 혐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계층 간의 칸막이 현상이 공고해져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게 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온갖 증오, 온갖 불만 같은 것들을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폭발이 되는 건데 그 폭발이 묻지마 사건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한 고리를 향해서 터져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향해서
혐오 범죄가 창궐하게 되는 거죠.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도요, 예? 이제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유학 시절에. 뭐냐면, 이 경제가 안 좋을 때에는 외국인 증오가 굉장히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 외국인에 대해서 나가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 제가 외국인이었고, 제가 소수자이고, 제가 약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겠네요. 막을 방법이 있죠. 이를테면 경찰청장이 정신병력자, 조현증 환자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진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고, 이를테면 치안 책임자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해야 돼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드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다만 경찰은 한국 사회에서 혐오 문제, 증오 범죄 같은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서로 유대, 연대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이라든지 미래가 있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혐오 범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줄 수 있는 그래서 차별 구조를 완화시켜야만 혐오 범죄가 없어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극우 정권, 특히 파시즘 정권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아주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겁니다. 예. 아니 지금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CCTV 더 달고 이런 것보다도 이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단 그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라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 좀 보호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직접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는 시급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같은 걸로도 처벌할 수는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은 이제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법제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권교육을 보편화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방책이 20대 국회가 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웃는 이유가요. 20대 국회가 만들긴 만들어야 하는데 원구성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 그 사람네들이 그런 법을 신경 써가지고 만들지 아주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항상 뒷분맞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추모만 해야 글쎄 말이에요. 정말 서글퍼요.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요. 사실은 요새 분노가 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권정책연구소의 김영환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의병의 날입니다. 2010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지만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병의 날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의병의 날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역사 속의 의병이란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언제나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주시는 분이죠.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병. 이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의로운 병사, 의로운 군인 이거 아니에요? 조금 아닌가요? 다를 것 같기도 하네요. 괜찮아요. 뭐 크게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원래 이제 병사라고 하는 것이 예. 국가가 동원하고 징발해서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 그럴 의무 없이 대의를 위해서 이제 의무도 없는데 자진해서 병이 된 사람들 뭐 이런 정도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의병이라는 존재 사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고마운 존재였나요? 꼭 그렇지는 않죠. 왜요? 일테면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을 때,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보통 이제 그 국가가 당연히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고 예. 또 백성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줘야죠. 근데 그런 걸 못할 때 이제 일반 백성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국가를 지켜줬으니 고마워하긴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국가의 권위, 국가의 위신, 국가의 행정력, 국가의 국방력 이런 것들 전체가 허구화되었다고 하는 것의 이제 증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반갑다고만 하긴 좀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의병이라는 거 역사적으로 보면 예? 그 임진왜란 때라든지 예를 들면 예? 이런 때도 예를 들면 사명대사가 이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 장풍으로 막 예? 이 왜군들 막 날리고 뭐 이랬다는 그건 뭐 어쨌든 소설이나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대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것도 의병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승군이든 아니면 일반 농민의병이든 간에. 그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정규군이 이제 그 연전연패하고 재구시를 못할 예. 때 지역사회가 이제 침략자들에 의해서 유린되고 그럴 때 이제 지역사회를 구해야 될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제 구해야 될 절실함은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적군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런 사람이 더 무섭지 않냐 그런 군이요. 왜 그러냐면 구분도 잘 안 되고. 이게 네? 현대전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빠르티잔이라고 불렀던 이제 유격대 예, 이런 군이 되기 셈이죠. 때문에 이게 항상 이제 좀 그 이중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오는 최초의 의병은 누굽니까? 글쎄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기록상으로야 몽골 침입 당시에도 이제 일반 정규군과 관계없이 일반 백성들이 맞서 싸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뭐 어디가 최초다라고 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몽골의 침략기만 있었던 건 알 테고 그 전에 뭐 거란, 여진 침략 때도 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최초로 찾는다면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발도요. 가보시면은 원조 족발집이요 한 5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발도 이 원조가 중요하듯이.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원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가요? 예. 근데 지금 일단 의병의 날은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가 거의 한 날로 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곽재우. 임진왜란 때죠? 예, 예. 그렇군요. 곽재우 장군이 홍위 장군인가요? 예, 붉은 옷을 입고 싸웠다고 해서 홍위 장군이라는 이제 별칭으로 불렸죠. 붉은 옷을 입고 싸웠군요, 이분이. 예. 왜 붉은색을 좋아하셨나? 뭐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렬하고 핏빛이고 또 적에게 눈에 확 띄고 공포감을 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의 눈에 잘 띄는 옷을 전장터에서 입는다는 거는 뭐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표적이 되는 거니까요. 예. 뭐 그런 각오,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두루 표현하는 그런 좀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의병이 전개되는 양상도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이를테면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는 정부군하고 의병이 연합작전을 많이 펼쳤죠. 임진왜란 때. 연합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양자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근데 근대 이후에 특히 이제 1895년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어났던 을미의병,
1905년 울산의격을 계기로 나왔던 을사의병, 예. 1907년 군대 해산을 계기로 나왔던 정미의병, 이런 쪽은 이제 정부군이 오히려 일본군과 한패가 돼서 의병에 맞서는 이런 이제 구도가 만들어졌죠. 아, 그럴 때도 있었군요. 근데 임진왜란 때는 이 정부군과 의병이 연합작전을 폈다. 예. 그럼 선조도 의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거의해서 의에 따라 일어나서 나라를 도와 싸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그 의병장에 대해서 처형을 했던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의병장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일단 좀 여러 요인이 있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절실하게 이제 적에 대한 적개심, 나라를 자기 나라와 자기 고장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좀 걸리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지금 정치적인 의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의미도 좀 있는 거죠. 예컨대 의병장 중에는 이제 그걸 통해서 공을 세워서 벼슬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일반 의병 중에서도 천민으로 이제 의병에 참여해서 큰 공을 세우면 면천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욕망이 식종하는 것이 현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병장이 좀 공을 세워서 일단 정규군 앞에서 좀 거드럼을 폈다거나 또는 이제 의병장으로 공을 세웠다고 해서 벼슬을 받았다거나 그럼 이제 시기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뭐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직전에 의병 많았다는 건 역사에서 아실 텐데 이 의병하고요. 말이 안 나와. 열사하고 의사 이거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암 유인석이 이 국난을 당했을 때 해야 될 지사로서 선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망명해서 목숨을 지키는 것이 하나 있고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 하나 있고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는 것이 하나 있다. 이걸 이제 각각 표현한 것이 이제 적과 싸우다가 적을 이제 죽이고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관순 열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열사라고 그러죠. 윤봉길은요? 예? 윤봉길은 의사죠. 예. 그래서 이제 적과 싸우다가 전투 끝에 전사하는 사람들을 의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적과 전투하지 않는데 이 굴욕적인 이제 상황 또는 이제 적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스스로 이제 자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결하거나 뭐 또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열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해 매천 열사라든가 유관순 열사라든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즘은 저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리고 이제 아예 이 꼴 보기 싫다고 이제 굶어 죽을지언정 협조하지 않겠다. 산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따로 이제 지사라고 많이 불렀었죠. 그런 정도로 구분을 좀 했었고요.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군요. 그러면은 의병들 하셨던 분들은 주로 열사에 속하시겠네요. 의사에 속하죠. 의사 참 죄송합니다. 의사에 속하시겠네요. 거고요. 그러니까 의병이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근대 무렵 이제 일제 침략에 맞서 싸웠던 의병들의 경우에도 뭐 여러 이제 부류가 있어요. 맥켄지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의병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대한제국군 출신 의병은 뭐 죽을 걸 안다. 내가 곧 죽을 거다. 내가 곧 죽겠지만 살아서 굴욕을 겪느니 노예가 되느니 죽는 편이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사의식을 가지고 싸우는 의병도 있는가 하면 일본이 들어와서 이제 세금이 올랐다. 못 살겠다. 이런데 그런 분들도 많았겠죠. 이런데 이제 분격해서 이제 의병에 가담한 분들도 있고요. 뭐 또 특히 이제 재정개혁이니 세무개혁이니 하면서 이제 과거에는 세금 걷는 일을 해왔던 지방 아전들이 전부 이제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그런데 분격해서 이제 의병에 가담한 경우들도 있고 뭐 미시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의도가 나옵니다만 이제 그러나 이제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일본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전체 백성들이 살기 어렵게 돼버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죽을 줄 알면서도 총을 들고 나섰다고 칼을 들고 나섰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병의 날 같은 거는 사실 제정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념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이제 기념해야 될 대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의병의 날 제정 청원은 최초에 나온 것이 1982년도입니다. 그때 뭐 좀 기억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당시 일본 역사 왜곡에 항의해서 이제 정부 주도로 독립기념관 건립운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독립기념관을 건립할 때 이제 중요한 섹션이 의병
항쟁은 아닌데 정작 이제 의병을 좀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리는 이제 날이 없다 그래서 청원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20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 제정이 됐던 예.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국가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여러 순국선열이 있습니다만은 이름 없이 이제 순국했던 의병들에 대한 추모 의식을 갖는 것도 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